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치 한겨울 혹한기 훈련 때보다 더 심하게 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요동치고 있었죠. 제 눈앞에 있는 건 꼬깃꼬깃 구겨진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군기 빠진 놈이라며 군홧발로 걷어찼던 그 이등병, 이진우의 지갑 깊숙한 곳에서 나온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성공하겠답시고 비참하게 버렸던 여자. 제 아이를 가졌다고 울며 매달리던 그녀를 저는 장교 딸과 결혼하겠다는 야망 때문에 매몰차게 뿌리치고 도망쳤었죠. 그런데 왜 내가 이 여자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냐? 너 이 여자 누구야?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던 이등병 이진우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 눈빛, 서늘할 정도로 저를 닮은 그 눈빛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제 아버지가 버리고 간 불쌍한 제 어머니란 말입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짓밟고 괴롭혔던 이 녀석이 바로 제 핏줄이라니요. 이건 신이 제게 내린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언니 오빠들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002년 6월 대한민국 전체가 붉은 물결로 뒤덮였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광화문이고 시청이고 온통 대한민국 함성으로 떠나가던 그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있던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지피지피는 그런 축제와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여기는 오직 적막과 긴장, 그리고 짬밥 냄새만이 진동하는 회색빛 감옥이었죠. 저는 당시 소대 실세라 불리던 병장 박철민이었습니다. 중대 행정반에서도 소대 내무반에서도 제 말 한마디면 떨어지는 낙엽도 멈춘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지독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랫사람 쥐어짜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제 목표는 단 하나, 장기 복무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서 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소대에서 그 어떤 사고도, 티끌 같은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야, 김상병. 총기 거치대 각도 안 맞잖아. 네 눈엔 이게 일직선으로 보이냐? 저는 후임들의 사소한 실수조차 꼬투리를 잡아 영혼까지 탈탈 털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밖에서는 포르투갈전 승리에 취해 다들 난리가 났다는데 저는 내무반 모포각을 자로 재고 있었으니까요. 제대 앞둔 말년 병장들이 야 철민아 좀 적당히 해라. 애들 숨막혀 죽겠다라며 핀잔을 줘도 제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늘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안 장남으로 태어나 가질 수 있는 거라곤 오기 하나뿐이었죠. 사랑, 낭만, 그런 건 배부른 놈들의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대 전 저만 바라보던 그 여자 미경이를 버릴 때도 저는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갚으면 돼. 지금은 내가 사는 게 먼저야.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군대에 와서 뼈를 깎는 노력 끝에 특급 전사, 모범 분대장 타이틀을 다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곧 하사 인관이 눈앞이었죠. 그런데 제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일으킬 불청객이 들어온 건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신병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내무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행정보급관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그 뒤로 바짝 곤 두 서있는 더블백을 맨 신병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자, 주목. 오늘부로 이 소대에 배속된 신병들이다. 박 병장, 네가 잘 가르쳐라. 충성, 병장 박철민.
저는 날카로운 눈으로 신병들을 훑었습니다. 한 놈은 덩치도 좋고 눈치도 빨라 보이는데 다른 한 놈. 그래요. 바로 그 녀석이었습니다. 키는 껑충한데 어깨는 구부정하고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반항기가 서린 녀석. 명찰에는 이진우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죠. 녀석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저 새끼가 내 군 생활의 오점이 되겠구나. 녀석은 저를 보고 겁을 먹기는커녕 입술을 꽉 깨물며 저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감추고 싶은 무언가를 들킨 사람처럼 등줄기가 서늘해지더군요. 야, 신병. 눈 안 까냐? 선임이 우스워. 제 호통에도 녀석은 잠시 멈칫할 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뻣뻣한 태도.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건방진 놈의 길을 확실히 꺾어놓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녀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탄을 품고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군대라는 곳이 참 묘합니다. 밖에서는 멀쩡하던 놈도 여기만 들어오면 바보가 되고, 반대로 밖에서는 날고 기던 놈도 고문관이 되기 십상이니까요. 이진우, 이 녀석은 후자였습니다. 아니, 그냥 패급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이 본 첫날부터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관물대 정리는 엉망이지, 점호 시간에는 관등 성명을 더듬거리지, 심지어 식사 집합 때는 혼자 늦게 나와서 소대 전체를 연병장에서 구르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완벽한 소대 기록에 먹칠을 하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야, 이진우.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고문관 짓 하라고 누가 가르치든. 저녁 점호가 끝나고 저는 녀석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취사장 뒤편 짬밥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짬 타이거라 불리는 도둑 고양이들만 어슬렁거리는 그 음습한 공간으로 말이죠. 녀석은 잔뜩 주눅이 든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녀석을 갈구면 갈굴수록 제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습니다. 단순히 녀석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녀석이 가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볼 때, 혹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멈춘 채 생각에 잠길 때 짓는 그 표정. 그게 미치도록 낯이 익었거든요. 젠장, 누구지? 누구를 닮은 거야? 기억날 듯 말 듯한 그 느낌 때문에 저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혹독하게 굴었는지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녀석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영혼 없는 앵무새처럼요. 말로만? 야,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행동으로. 너 때문에 오늘 3분대 애들 전체가 군장 돌았어. 미안하지도 않냐? 제가 녀석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녀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께 편지 쓰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콧방귀를 꼈습니다. 군대 와서 효자 안 되는 놈 어디 있냐 싶었죠. 아이고, 효자 나셨네. 야, 니네 엄마만 엄마냐? 여기 있는 선임들은 뭐 고아라서 집에 전화 안 하는 줄 알아? 어디서 감성팔이야? 제 비아냥거림에 녀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 순간 녀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주눅 들어있던 눈동자가 갑자기 형형하게 빛나며 저를 쏘아보는데, 그 눈빛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명백한 증오였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박철민 병장님은 저희 어머니에 대해 말할 자격 없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등병 나부랭이가 병장에게, 그것도 하늘 같은 분대장에게 대들다니요. 뭐,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야, 엎드려. 이성을 잃은 저는 녀석을 진흙 바닥에 엎드려 뻗쳐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홧발로 녀석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렸죠. 하지만 녀석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버텼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녀석의 전투복을 적시고 제 어깨 위로도 떨어졌습니다. 빗속에서 엎드려 있는 녀석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일 법도 한데 저는 이상하게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불침번 근무를 서던 중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녀석이 쓴다는 그 편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토록 애지중지하는지, 그리고 왜 나한테 자격 운운했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모두가 잠든 내무반, 코 골른 소리만 가득한 그곳에서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이진우의 관물대를 뒤졌습니다. 전투복 건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볼펜똥이 묻어난 삐뚤빼뚤한 글씨. 저는 라이터 불빛에 의지해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여기는 생각보다 춥네. 엄마 몸은 좀 어때? 약은 챙겨 먹고 있지? 나 오늘 여기서 어떤 선임을 만났어. 엄마가 말했던 그 사람이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박철민이라는 이름이 한둘인가. 흔하디흔한 이름이잖아.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편지를 도로 넣으려던 찰나 편지지 뒤에 끼워져 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겉표지가 다 헤어진 낡은 수첩. 저는 홀린 듯 그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친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첩 맨 앞장에 적힌 글귀 때문이었죠. 1980년 가을, 은행나무 아래서. 철민 씨와 함께. 1980년 가을, 은행나무. 그리고 철민 씨. 제 머릿속에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밀려들어왔습니다. 갓 입대하기 전 동네 어기 은행나무 아래서 수줍게 웃던 미경이. 그녀가 내게 쥐어줬던 그 수첩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제 입에서 헛바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가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장님, 남의 물건에 손대시는 겁니까? 돌아보니 이진우가 모포를 걷어내고 싸늘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녀석의 눈빛. 그건 이제 단순한 신병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지옥까지 쫓아온 사냥개의 눈빛이었죠. 저는 손에 든 수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녀석이 알고 있는 걸까? 내가 자기 아버, 아니, 자기 엄마를 버린 그 쓰레기라는 걸.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진우라는 녀석이 품고 온 비밀이 단순히 과거의 인연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도 있는 거대한 진실이라는 것을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내무반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통곡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불행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진우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 같았습니다. 저는 병장이라는 계급장 하나로 녀석을 찍어 눌렀습니다. 내무반 관물대 점검이었다, 임마. 딴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자. 억지로 큰 소리를 쳤지만 등줄기로 흐르는 식은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녀석이 다시 자리에 눕고 나서도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1980년 가을, 은행나무,
그리고 미경이. 이 단어들이 제 뇌를 파먹는 벌레처럼 꿈틀거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점호가 끝나자마자 행정반으로 달려갔습니다. 중대 인사개원에게 담배 한 갑을 찔러주며 신병 신상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했죠. 손이 덜덜 떨려서 서류를 넘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진우라는 이름 석자가 적힌 서류를 찾아냈습니다. 가족사항 모 김미경. 부 해당 없음.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미경. 흔한 이름이지만 주소지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그곳은 제가 입대 전 미경이와 동거를 했던 그 달동네였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했습니다. 1981년 5월생. 제가 미경이를 버리고 도망친 게 80년 10월이었으니 계산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내 아들이라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류 속 증명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를 닮아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그리고 미경이를 닮은 서글픈 눈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제 핏줄이었습니다. 그때 행정반 문이 벌컥 열리며 행정보급관님이 들어왔습니다. 박 병장, 네가 여기 웬일이야? 안 그래도 너 찾고 있었는데. 오늘 대대장님 순시 있으니까 소대 애들 데리고 배수로 작업 좀 해라. 저는 쫓기듯 행정반을 빠져나왔습니다. 연병장의 집 앞에 있는 소대원들 사이로 이진우가 보였습니다. 전에는 그저 고문관 신병으로만 보였던 녀석이 이제는 제 목을 조여오는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녀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녀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다 알고 있잖아 라고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은 곧했습니다. 장마철이라 물먹은 흙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저는 일부러 이진우를 제 옆에 붙여두고 감시했습니다. 혹시라도 녀석이 다른 선임들에게 헛소리를 짓거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야, 이진우. 삽질이 그게 뭐냐? 허리 안 써? 밥 먹고 힘을 그거밖에 못 써? 저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 악을 썼습니다. 녀석의 삽질폼을 교정해 준답시고 발로 녀석의 정강이를 툭툭 찼습니다. 똑바로 안 해? 너 때문에 작업시간 길어지잖아. 그때였습니다. 녀석이 삽을 땅에 팍 꽂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탕물이 튄 얼굴로 저를 쏘아보며 나지막하게 말하더군요. 힘은 아버지를 닮아서 좋은 편인데 요령 피우는 건 못 배웠나 봅니다. 아버지가 없어서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야, 박 병장님. 신병이 말대꾸하는데 가만두십니까? 후임들이 거들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으니까요. 녀석은 알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자기 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제가 비겁하게 도망친 인간이라는 걸. 점심시간 식판을 비우는 둥 마는 둥 하고 수도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진우가 제 옆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녀석은 물을 마시는 척하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바보처럼. 당신이 성공해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다고요. 저는 녀석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 입 닥쳐. 죽고 싶어? 제 협박에도 녀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20년 전 제가 성공을 위해 버렸던 미경이의 마지막 울음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겁나십니까? 박철민 병장님.
당신이 쌓아 올린 그 대단한 군 생활, 제가 한 방에 무너뜨릴까봐 녀석은 제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장기 복무 심사, 부사관 임관, 제 모든 것이 걸린 이 시점에 혼외자 스캔들이 터지면 저는 끝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군대는 보수적인 조직이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녀석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했습니다. 갈등은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진우를 우리 소대에서 내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관심 병사로 만들어서 다른 중대로 전출 보내거나 아예 의병 제대를 시키는 쪽으로 머리를 굴렸죠. 비열하다고 욕해도 좋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목숨줄이 끊어질까봐 눈에 뵈는 게 없었으니까요. 저는 교묘하게 녀석을 괴롭혔습니다. 육체적인 구타는 남들이 볼 때 문제가 되니 정신적으로 말려 죽이는 방법을 택했죠. 녀석이 잠들지 못하게 1시간마다 깨워서 불침번 근무 요령을 물어보거나 식사 시간에 녀석의 식판을 검사하며 밥알 하나라도 남기면 죽는다며 억지로 토할 때까지 먹이기도 했습니다. 소대원들은 박 병장님, 신병 교육이 너무 빡센 거 아닙니까? 라며 수군거렸지만 저는 다 제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군 생활 꼬이지 않게 하려고. 라며 위선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 이 독종은 끈질겼습니다. 웬만한 신병 같으면 벌써 소원 수리를 긁거나 타령을 시도했을 텐데 녀석은 입술이 터지고 눈이 퀭해지면서도 제 앞에서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괴롭힐수록 녀석의 눈빛은 더 독해졌습니다. 마치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듯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속되는 장마로 철책선 인근 비탈길이 무너져 내려 긴급 보수 작업에 투입되었을 때였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시야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판초 우위를 뒤집어 쓰고 진흙탕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죠. 저는 작업 반장으로서 소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야, 거기 3분대 마대 자루 더 쌓아. 물 넘치잖아.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니던 중 미끄러운 비탈길에서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허허. 순식간에 몸이 기우뚱하며 낭떠러지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아래는 급류가 흐르는 계곡이었습니다.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높이였죠. 박 병장님,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거친 손길이 제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헐떡이며 저를 잡고 있는 사람, 바로 이진우였습니다. 녀석은 이를 악물고 저를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나 이 새끼야. 네가 왜 날 구해?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들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라니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녀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죽지 마. 죽으면 너무 쉽잖아. 당신은 살아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해. 녀석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저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둘 다 진흙 바닥에 널브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빗줄기는 우리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안도감, 그리고 녀석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복귀하는 트럭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소대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저는 맞은편에 앉은 이진우를 훔쳐보았습니다. 녀석은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데도 닦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녀석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봤던 그 수첩이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녀석을 창고 뒤로 끌고 갔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너 다 알고 왔지?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우리 부대 지원했냐? 녀석은 피 묻은 손으로 수첩을 제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주셨습니다. 만약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수첩 사이에서 떨어진 건 꼬깃꼬깃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빗물에 잉크가 번져 있었지만 미경이의 글씨체는 여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들었습니다. 철민 씨, 잘 지내나요? 진우가 군대에 가요. 당신이 있는 그 부대로 가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네요. 말렸지만 듣지 않아요. 철민 씨, 우리 진우, 당신 아들이에요. 제발 미워하지 말아줘요. 내가 당신 원망 안 하는 것처럼 당신도 진우를 품어주면 안 될까요?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미경이는 저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비참한 세월을 혼자 견뎌내면서도 저를 용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작 제 앞길 막힐까봐 친아들을 몰아내려고 발광을 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쓰레기네요. 이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빗속에서 녀석의 눈에 고인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날 저는 군인 박철민으로서도 인간 박철민으로서도 철저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패배감이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아니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줄지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최전방은 찜통 그 자체였습니다. 습기와 열기가 뒤섞여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였죠. 하지만 제 숨통을 진짜로 조여오는 건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빗속에서의 그 사건 이후 저와 이진우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녀석을 갈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녀석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비밀이 지켜지기 힘든 곳입니다. 제가 이진우를 감싸고 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소대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제 경쟁자였던 3소대 분대장 최 병장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병장은 평소 제가 행보관님의 신임을 독차지하는 걸 배 아파하던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야, 박철민. 너 요즘 왜 그러냐? 독사라 불리던 놈이 갑자기 천사가 됐어? 그 패급 신병이랑 뭐 있냐? 최 병장은 식사 시간마다 제 식판을 툭툭 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무시하려 애썼지만 녀석의 타깃이 제가 아닌 이진우로 바뀌었을 때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건은 주말 종교활동 시간에 터졌습니다. 저는 불침번 근무 때문에 내무반에 남아 있었고 이진우는 기독교 행사에 참석하러 갔었죠. 그런데 잠시 후 행정반 방송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알립니다. 이소대 병장 박철민, 지금 즉시 교회로 튀어올 것. 3소대 병력과 패싸움 났다. 반복한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군화끈도 제대로 못 묶은 채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자마자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장의자는 나뒹굴고 있었고 십자가 아래 단상에는 피투성이가 된 최 병장이 쓰러져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
바로 이진우였습니다. 그 입 닥쳐. 우리 엄마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죽여버릴 거야. 병사들이 달라붙어 뜯어 말리고 있었지만 이진우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녀석의 눈은 뒤집혀 있었고 주먹은 피범벅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찢겨진 편지지 조각들. 미경이가 보낸 그 편지를 최 병장 그 자식이 건드린 겁니다. 야, 이진우, 그만해. 제가 달려가 녀석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녀석은 제 품 안에서도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십시오. 저 새끼가 우리 엄마를 창녀 취급했단 말입니다. 압이 없는 자식이라고. 편지를 읽으면서 낄낄거렸다고요. 녀석의 절규가 텅 빈 교회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제가 비겁하게 숨어 있는 동안 내 아들이, 내 여자가 이런 모욕을 당한 겁니다. 곧이어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가면서도 이진우는 최 병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죽고나 죽자. 상관없어. 나 어차피 잃을 것도 없는 놈이야. 헌병대 지프차에 태워지는 녀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마치 당신도 똑같아.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차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하극상. 군대에서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인 선임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게다가 피해자인 최 병장은 전치사주의 진단을 받고 입실했습니다. 대대장님은 노발대발하셨고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연히 제 장기 복무 심사는 보류되었습니다. 아니, 보류가 문제가 아니라 소대관리 소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판이었죠. 중대장님 호출로 들어간 중대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 병장, 너 실망이다. 에이스라더니 소대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헌병대 조사 결과 나오면 이진우 그 녀석, 영창은 기본이고 육군교도소까지 갈 수도 있어. 빨간 줄 그이는 거라고. 내가 책임지고 수습해. 교도소, 빨간 줄. 21살 꽃다운 나이에 내 아들이 전과자가 된다니. 그건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제 성공을 위해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자식의 인생까지 망치게 된 겁니다. 내무반으로 돌아온 저는 이진우의 텅 빈 관물대를 바라봤습니다. 녀석의 관물대 구석에는 뜯지 않은 초코파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 생일이라며 보급으로 나온 걸 녀석이 몰래 넣어둔 것이었죠. 그때는 이런 거 필요 없다며 무시했었는데 그 초코파이를 집어든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습니다. 저는 벽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아빠가 쓰레기라서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징계를 받아들인 뒤 제대하는 것. 그러면 최소한 사회에 나가서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죠. 다른 하나는 제 모든 것을 걸고 진우를 구하는 것.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의 목표였던 성공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녘 어스름한 푸른빛이 내무반을 비출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비겁한 도망자가 되지 않겠다고요. 20년 전 은행나무 아래서 도망쳤던 그날의 박철민을 오늘 여기서 죽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헌병대 유치장에 갇힌 이진우를 면회하기 위해 저는 대대장님께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 부하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탓이니 가기 전에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끈질긴 사정 끝에 겨우 10분의 면회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철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진우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터진 입술, 퉁퉁 부은 눈. 녀석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구경하러 왔어요? 꼴 좋다고 비웃으러.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녀석이 거칠게 뿌리쳤지만 저는 다시 녀석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제 손과 너무나 닮은 그 손을 잡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뭐가요? 관리 소홀로 진급 막혀서요? 아니, 너를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제 말에 녀석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수습할게. 너 감옥 안 가.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넌 그냥 실수였다고만 해. 알았지? 당신이 뭘 어떻게 책임져요? 장기 복무가 꿈이라며. 그거 하려고 우리 엄마도 버린 거잖아. 녀석이 소리쳤습니다. 헌병이 제지하려 다가왔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래, 그랬었지. 쓰레기 같은 야망 때문에 제일 소중한 걸 버렸어. 근데 진우야, 이제야 알겠다. 그딴 계급장, 너랑 내 엄마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저는 품에서 꼬깃꼬깃해진 진술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건의 원인은 분대장인 본인의 가혹행위와 지위 소홀에 있으며 이진우 이병의 폭행은 정당방위에 가까운 참작 사유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군 생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문서였습니다. 스스로 가혹행위를 인정했으니 부사관 임관은커녕 저 또한 영창 신세를 면치 못할 테니까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녀석은 처음으로 저를 병장님이나 당신이 아닌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면회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부대 매점 PX 앞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20년 전 그 수첩을 꺼냈습니다. 낡아서 숫자가 흐릿해진 전화번호.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뀌었을 확률이 더 높겠죠. 하지만 미경이라면, 바보 같은 그 여자라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눌렀습니다. 뚜마이너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받아라. 1분 같은 10초가 흐르고 덜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화기 너머로 지친 듯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져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미경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공기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오더니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철민 씨야? 정말 철민 씨야? 그녀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좁은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병사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미안해. 미경아,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진우, 내가 살릴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지킬게. 그러니까 나 용서하지 마. 그냥 기다려만 줘. 내가 갈게.
아니야.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진우 알아봐줘서 고마워요. 흐흑. 바보 같은 여자. 저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판에 고맙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힌 마지막 옹이마저 빼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부스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는 거짓말처럼 맑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군 생활은 끝장났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행정반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손에는 아까 진우에게 보여줬던 그 진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중대장님 책상 위에 이것을 올려놓는 순간 저는 군인 박철민으로서는 죽고 아버지 박철민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삶의 진짜 주인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대대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긴 테이블 상석에는 대대장님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양옆으로 중대장님과 주임원사님이 배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이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진우 이병, 내가 최 병장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나? 대대장님의 질문에 진우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은 지금 모든 죄를 혼자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욕보인 죄를 씻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감옥에 바치려는 무모한 결심을 한 것이죠. 인정합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박철민 병장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진우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자기를 버린 아버지를 감싸겠다고 거짓말을 하다니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충성. 병장 박철민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중대장님이 박 병장 나가 있어. 내 차례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대대장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전투복 상의에 붙어있던 분대장 견장을 거칠게 뜯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진우 이병은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 병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시켰다니? 대대장님이 눈을 크게 뜨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제 치부를 제 입으로 드러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최 병장이 모욕한 그분, 이진우 이병의 어머니인 김미경 씨는 제 옛 연인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녀석을 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진우 이병은 제 아들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덜덜거리는 선풍기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셨고 주임원사님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군대에서 그것도 같은 소대 선우임이 부자지간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성공하겠답시고 임신한 여자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녀석은 아비 없는 서름을 겪으며 컸고 저는 뻔뻔하게 군인으로 성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제 부대 후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 과거가 들통날까봐 이 녀석을 괴롭히고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최 병장의 도발에 녀석이 폭발한 건 아비인 제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원인은 접니다. 이진우는 무죄입니다.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제발. 진우가 울부짖으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나라. 이게 맞다. 평생 널 피해 다녔던 내가 처음으로 아비 노릇 한번 해보려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둬라. 제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져 대대장실 바닥을 적셨습니다. 대대장님은 한참 동안 담배를 태우시더니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철민, 너 이번 장기 복무심사 탈락이다. 그리고 영창 15일, 만창이다. 제대 날짜도 밀릴 거다. 각오돼 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장기 복무, 부사관 임관, 그딴 건 이제 휴지 조각보다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전과자가 되는 걸 막았다는 사실, 그리고 녀석 앞에서 당당하게 내 아들이라고 밝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빠. 녀석의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두 글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지난 20년의 헛된 욕망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비록 계급장은 떼어졌지만 저는 그날 진짜 남자가 되었습니다. 영창에서의 15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자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유치장 안에서 저는 벽을 보고 참회했습니다. 미경이에게, 진우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지은 죄들을 씻어내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그리고 드디어 출소하는 날, 부대 정문 앞에는 따가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군 생활은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모범 분대장의 영광은 사라지고 만창 다녀온 말년 병장이라는 꼬리표만 남았죠. 하지만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위병소를 나서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녀석. 이진우였습니다. 녀석은 숨을 헐떡이며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철민 병장님,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녀석은 눈가가 벌개진 채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녀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임마, 목소리 줄여. 누가 보면 또 하극상인 줄 알겠다. 정말 가시는 겁니까? 저만 두고 가야지. 가서 준비해야지. 너 휴가 나오면 밥이라도 먹이려면 돈 벌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받아주실 때까지. 제 말에 진우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녀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다시 너 가져라. 나중에 제대하고 나올 때 가져와. 그때는 이 안에 우리 셋이 찍은 사진 채워넣자. 진우가 수첩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장님, 아니 아버지, 건강하십시오. 저도 남은 군 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 믿는다. 이진우 상병. 아, 이제 일병인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진우의 경례는 그 어느 때보다 각이 잡혀 있었고 절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제 군 생활 마지막 경례를 녀석에게 바쳤습니다. 계급은 달랐지만 우리는 동등한 남자였고 뜨거운 피를 나는 부자였습니다. 위병소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뒤를 돌아보니 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봤습니다. 버스에 올라타 차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철원의 푸른 논밭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02년의 뜨거웠던 여름은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 품었던 헛된 야망은 저 철조망 안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대신 제 가슴에는 가족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창에 있을 때 진우가 행정병을 통해 몰래 넣어준 쪽지였죠. 아빠, 저녁 축하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랑 기다릴게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 라디오에서는 월드컵의 열기를 식혀주는 차분한 발라드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진짜 내 사람들이 기다리는 진짜 집으로요. 에필로그 1년 하고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이 왔습니다. 춘천의 작은 식당. 가게 안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가득합니다. 앞치마를 두른 저는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칼질 솜씨가 여기서 빛을 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보, 3번 테이블에 제육볶음 나갔어요? 카운터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 곱게 늙은 제 아내 미경이입니다. 그녀의 눈가엔 주름이 늘었지만 제 눈에는 20살 시절 은행나무 아래에 서 있던 그 소녀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저는 예, 나갑니다. 라고 힘차게 대답하며 홀로 나갑니다. 딸랑 마이너스 하는 종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립니다. 저녁 햇살을 등지고 늠름한 청년 하나가 들어옵니다. 짧은 머리에 예비군 마크가 박힌 모자를 쓴 녀석. 충성. 예비역 병장 이진우,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쳐다봅니다. 미경이가 행주를 던져두고 뛰어나가 녀석을 얼싸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생했다 고생했어. 얼굴 상한 것 좀 봐. 진우는 엄마 품에 안겨 쑥스러운 듯 웃다가 저와 눈이 마주칩니다. 녀석이 저벅저벅 걸어와 제 앞에 섭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도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대신 깊고 단단한 신뢰가 담겨 있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저는 녀석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녀석의 등판이 제법 넓어졌습니다. 그래, 왔다. 내 아들. 어서 와라.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좁은 방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김치찌개에 계란말이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이었습니다. 진우가 건네는 소주 한 잔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군대에서 별을 다는 장군보다 사회에서 돈을 긁어모으는 재벌보다 지금 이 순간 가족과 함께 웃고 있는 제가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하고요. 20년이나 걸려서 깨달은 이 평범한 행복을 이제는 죽는 날까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창밖에는 은행잎이 비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1980년 가을, 그날의 약속은 늦었지만 지켜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헤어지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따뜻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